이 조선의용대의 고민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의용대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일본의 이 소탕작전에 전술적인 대응을 할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싸우는 건 안 돼. 알겠어? 뭐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어야지 싸움의 효율성이 생기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그냥 시간제 가지고 오늘 몇 시간 했네 몇 시간 했네 이런 공부는 안 된다는 거야. 백날 해도 잠 안 자고 24시간 해봐 합격하나.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돼 공부에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지. 그냥 막 앉아서 디립다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선의용대의 고민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고민이냐? 일본의 소탕작전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때 이제 김원봉과 윤세주가 내린 결론은 조선의용대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중국 공산군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중국 어디? 이걸 이제 중국 팔로군이라고 하는데, 중국 팔로군의 이때 당시 수도는 화북 예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역시 뭐를 하고 항일 전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은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국 광복군이 40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세력이니까 여기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갈라져 있을 때니까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지원을 같이 받으려면 조선의용대를 둘로 쪼개자는 거야. 원래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이 밀어준 거거든. 짱제스가. 근데 효율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 이걸 쪼개자 이런 거죠. 조선의용대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알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시고 이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일본의 소탕작전에 밀려서 조선의용대가 둘로 쪼개졌다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전술적 대응 방안으로 김원봉과 윤세주가 회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김원봉과 윤세주는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전술적 대응을 한 거지. 그리고 김원봉과 윤세주는 싸우거나 갈라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 둘 다 밀양 사람이에요. 둘이 소꿉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꿉친구들은 갈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알겠어요? 막 술 먹다가도 막 야 이씨 너 다시는 안 봐 개새끼. 그리고 헤어지잖아. 다음날 해장해야지. 그게 친구들이야. 그게 소꿉친구. 이게 헤어지는 게 아니야. 소꿉친구들은. 조선의용대가 이제 전술적 대응에 의해서 분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분화가 로양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도로 그려볼게요. 요거를 지도로 좀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로양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충칭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충칭으로 들어가고, 충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 충칭으로 들어가는 조선의용대 세력은 일부 세력이에요. 일부. 많은 세력이 아니었고 대부분은 화북 예난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화북 예난 지역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국 공산군 수도입니다. 팔로군이라고 하는. 이게 왜 팔로군이라고 하냐면 중국 그 군대 편제는 1로군, 2로군, 3로군, 4로군 이게 노동자 군대들이에요 다. 그래서 중국 공산군을 편제상 뭐라고 했던 거예요? 팔로군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화북인데 예난이라는 지역. 예난 어디라고요? 예난. 여기가 이제 화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로 한 세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분할을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예난으로 이동하는 세력. 이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윤세주 세력이에요. 어떤 세력? 윤세주가 조선의용대 대부분을 이끌고 예난으로 이동합니다. 윤세주의 이동이 시작되죠. 이 윤세주가 데리고 이동한 조선의용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이해돼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라고. 이름을 조선의용대 뭐라고 한다고? 화북지대.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자 보세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동 중에 일본의 소탕 작전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소탕 작전이에요. 소탕 작전에 맞서는 반소탕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호가장 전투라는 거예요. 윤세주가 싸웠던. 여기서 일본군 1개 연대 병력을 이제 기습해서 게릴라 전술로 뚫고 일본군을 뚫고 화북으로 이동합니다. 기습을 하죠. 윤세주 부대가. 작살나요, 일본군이. 정말로.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조선의용대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어느 급이에요. 707 부대 이런 애들이야. 특수부대라고. 707 부대 알아? 대테러 부대? 또 몰라? 그 검은색에 마스크 쓰고 막 나오는 애 있잖아. 그 태양의 후예에서 걔 송중기. 걔가 707 부대 아니야? 대테러 부대. 관심 없구나 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의용대가 훈련이 아주 많이 돼 있을 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소탕 작전에서 일본군을 뚫고 이제 승리를 하고 예난으로 이동을 하죠. 이게 이제 41년에 일어난 반소탕 작전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외우지 말고 가셔야 돼. 이걸 일부러 안 써드릴 테니까 입문서에서는. 갔더니 중국 팔로군이 있고 중국 팔로군과 연합하고 있었던 이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꽤 있었어.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김두봉, 무정 이런 사람이야. 선생님 김두봉이요? 아, 그 사람은 김원봉이고 이 사람은 이제 김두봉이야. 해방하고 나서 북한 인민무력부장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대 국방부 장관이야. 이 사람이 북한에. 근데 이제 김두봉, 무정 이런 세력들이 여기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세력들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어.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로 이름이 바뀌고 이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는 2개월 있다가 조선 독립동맹으로 이름을 바꿔. 조선 독립동맹으로 이름을 바꿔. 이게 이제 42년의 일이야.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 있었던 독립군 부대 이름이 뭐냐면 조선의용군이야. 조선의용군. 아, 조선의용대 지랄. 조선의용군. 쟤는 조선의용대. 얘는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을 창설하죠. 이 조선의용군이 누구랑 연합해서 항일전투했던 거야? 그렇지. 중국 팔로군과 조선의용대가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전투했다가 하면 O야 X야? X지. 조선의용대는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전투를 하지 않아. 조선의용군이 하는 거야. 조선의용군이. 그러니까 문제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을 구분하는 거야. 또 너나 구분해 이러지 말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야.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이제 수행하는 거야. 이 전투에서 연합해서 했던 이 전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태양산 전투라는 거야. 무슨 전투? 이게 42년에 일어난 전투인데 태양산 전투 얘기를 좀 할게요. 42년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태양산인데 요즘에는 이 태양산 여행 패키지 여행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기 그 뭐야 광고를 보니까 이 태양산인데 이 태양산 이제 분지예요. 그래서 여기 태양산 자락에 중국 팔로군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 팔로군 이제 본대죠, 본대. 이 본대가 여기에 얼마가 있었냐면 한 3만 정도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항일 전투 수행하느라고 외곽에 나가 있었고 이제 본부대죠, 본부대.
중국 팔로군 본부대가 3만 정도가 여기 있었고 여기에 이제 조선 의용군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 의용군 병력 한 3천 정도 됐대요. 꽤 많죠. 꽤 많은 거예요. 3천 정도면 엄청난 병력이에요. 근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이 주변을 완전히 싹 다 몰살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했지만 42년이 되면 급강하 폭격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전투와는 달라요. 양상이. 항공기 42년 2차 세계대전에 항공기 전술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전투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땅땅 막 포팡팡팡 이런 거 없어 이제. 윙 바바박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리고 태평양 전쟁도 뭐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의 전쟁이 되지. 누가 태평양을 장악하느냐는 항모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태평양 상공에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렇게 포위 당하는데 다 몰살되게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윤세주가 이때 이제 여기 있던 팔로군 총책이 누구였냐면 마오쩌둥이에요. 들어봤죠? 그 마오쩌둥 밑에 이제 책사로 있던 사람이 브레인이 이제 좌건 장군인데 이 좌건에게 자기네들이 탈출로를 뚫겠다고 제안을 해요. 탈출로 한번 뚫어보게. 왜냐면 몰살당하니까. 그냥 이제 좌건 장군이 아 그래 그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윤세주가 이제 내용은 길어요. 이게 짧은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긴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로를 뚫는 이제 특수부대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윤세주가 조선 의용군 병력 중에서 좀 이제 행동이 민첩하고 이렇게 좀 이제 발굴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를 뽑아서 200명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A, B조로 나눠 가지고 이제 돌격대를 만들죠. 돌격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 그 군인들의 기록에 보면 중국 군인들의 기록을 보면 윤세주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윤세주가 키가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윤세주 이 여기 관절 접히는 이 위쪽으로 수류탄이 다 걸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80발 정도가 걸려 있었답니다. 여기에 다 수류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횡으로 쳐서 100명이 횡으로 쳐서 이걸 던지면서 뚫은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수류탄을 던지면서 이걸 뚫은 거예요. 그래서 A조가 일로 뚫는데 이게 이제 일본군이 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막 비행기고 뭐고 싹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몰린 거야. 싹 이쪽에 있던 병력들도 몰리고 그때 이제 이 B조가 여기를 뚫어요. 이걸 유인해서 이걸 하고 열로 뚫죠. 그래서 이 3만의 팔로군이 다 살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팔로군 중에 또 누구도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학도의용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팔로군 중에서 좀 어린 학생들 의용군이 있었거든요. 학도의용군이. 그 지휘관 나이가 한 30살 좀 넘었는데 그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덩샤오핑이에요. 지금 중국을 만들었던 이 덩샤오핑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윤세주의 모습을. 그래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산 거예요. 팔로군이. 결국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누가 이겨요? 공산당이 결국 승리해서 지금 중국이 된 거 아니에요? 장제스는 쫓겨나고? 그 나중에 80년대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하면서 덩샤오핑이 이제 주석이 되잖아요. 그 덩샤오핑이 됐을 때 이 태양산에 윤세주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윤세주가 이거 하면서 죽거든요. 내용 얘기하면 길어요. 막 윤세주가 여기 하반신이 날아간 시체를 좌건이 여기 밑에가 없어. 위에만 있는 시체를 좌건이 발견해서 이걸 업고 뛰다가 좌건도 같이 죽어요. 좌건도 항일 독립운동사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신이 이제 발견돼서 좌건 장군 묘를 여기 태양산 이 중턱에다 만들어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태양산 여행 패키지가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석정 윤세주의 무덤이 있다고. 근데 이 좌건 장군 무덤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왕릉 같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 윤세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스톱. 근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처음 듣지? 아,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사지.
그죠? 중국도 공산주의자들 팔로군이면. 그리고 유세주를 따라갔던 화북 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 다 공산주의자들이겠지. 그리고 이제 결국 이들이, 자 보세요. 이들이,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들이 태양산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 조선 의용군은 어떻게 되느냐? 44년까지 45년까지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을 해요. 우리나라 해방됐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고 않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공산당의 편에서 싸우죠. 그러다가 누가 이겨버린 거야. 공산당이 이긴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얘네들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북한으로 들어왔겠지. 북한 인민군으로 싹 편입돼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럼 6.25 전쟁 때 왜 중국이 완샷으로 북한을 밀었는지 알겠어? 자국의 청년을 왜 1000만 단위로 막 지원하면서 인해 전술을 펼친지 알겠냐고. 역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던,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이냐면 이쪽에 충칭으로 왔던 사람은 임시정부로 들어가지. 그럼 김원봉이야. 김원봉 이 사람이. 그리고 김원봉이 여기 보세요. 김원봉의 임정 합류지. 이해되세요 이건? 그럼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임정에 합류하면서 이 임정의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겠지. 군대니까.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됐을 때 한국광복군의 군사력이 매우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한국광복군의 뭐가? 군사력이 매우 강화됐다. 이거는 조선의용대가 많이 간 건 아닌데 일부 세력이 들어갔는데도 한국광복군의 군사력이 강화된 거는 김원봉이라는 인물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메시가 서울 FC로 오면 서울 FC 선수들은 누구랑 해도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메시 한 명 가지고 축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메시가 있으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잖아요. LG 트윈스에 커쇼가 왔다고 해봐. 커쇼가 제1선발이야. 그럼 LG 트윈스 더가웃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이거 우리가 올해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근데 왜 슬픈 거냐? 이 둘이 6.25 전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멤버들이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북한 인민군이 된다며. 이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인지 알겠어? 6.25 전쟁이?